오늘이 벌써 여행가 인문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오늘 마지막 작가 세르반테스의 작품 돈키호테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돈키호테가 왜 그렇게 대단한 작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키호테의 앞에 돈자는요, 스페인에서 경칭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신분이 있는 이런 사람한테 붙여준 존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의 sir 같은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후앙, 돈 조바니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돈자가 이름이 아니라 sir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도 키호테가 이름이고 돈은 앞에다 붙여준 경칭이라는 뜻입니다. 워낙 돈키호테로 이름이 굳어져 버려서 그냥 돈키호테가 이름처럼 이렇게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키호테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알려졌을까요? 놀랍게도 1915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조선의 돈키호테가 소개된 것입니다. 이걸 소개한 사람은 바로 최남선인데요. 이름은 돈기호전기, 요렇게 발표했습니다. 청춘 5호에 쓰여졌습니다. 사실 최남선은 일제강점기 때 이광수, 홍명희와 더불어서 조선 3대 천재였습니다. 최남선은 황실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국비, 장학생, 유학생으로 일본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시절에 한국인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총 동맹 휴학 이거 주도하다 퇴학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남선이 친일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문학계에 정말 큰 일을 하신 분이 아닌가. 돈기호전기를 번역해서 알려줘서 그것뿐만 아니라 최남선 하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새로운 형식의 자유시가 발표가 되죠. 최초의 신체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남선이 발표한 돈기호전기, 이거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그럼 최남선이 스페인어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스페인어판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판으로 하고 이 일본어판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렇다 보니 여러 단계의 번역을 거치다 보니 실제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하죠. 그보다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작품이 굉장히 길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풍차와의 모험, 양떼와 싸우는 모험, 이 전체적인 앞뒤 맥락은 딱 잘라먹고 갑자기 무슨 모험 이야기만 이렇게 쓰면 누가 봐도 이 미치광이 노인이 그냥 혼자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의 그 풍차를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 이것만 그냥 딱 나오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작품 배경이나 설명도 없이 갑자기 주인공이 돌진해서 이 싸우는 이 장면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돈기호전기 읽은 사람들은 황당한 노인네 이야기 정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 뒤로도 돈키호테는 미치광이 노인 기사로 이렇게 폄하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제대로 스페인어판이 번역됐나요? 2000년 들어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뒤로 이렇게 완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돈키호테는 그러면 언제 쓰여졌나요? 1605년에 1권을 발표하는데요. 제목이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델라만차, 이렇게 이름이 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 이달고 배웠었죠. 그렇죠. 네, 하급 귀족으로서 네, 우리나라의 양반 같은 그런 정도의 귀족이다. 이렇게 씁니다. 델라만차라고 했는데 라만차는 스페인의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라만차 지역에 기반한 이달고 네, 기사 양반 돈키호테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권은요, 46만 단어가 들어간 자그마치 781페이지고요. 2권은 10년 뒤에 발표했지만 1권보다 더 두꺼워요. 9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원전을 다 읽은 사람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돈키호테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저는 정말 너무나 감동입니다. 저는 안영호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을 추천합니다. 네, 세르반테스가 살던 당시에 책을 출판하는 일, 이거 쉬웠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왕실과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 시간에 돈키호테가 이 시대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한 내용도 있다고 했는데, 아니, 그럼 왕실과 교회가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네, 왜냐하면 주인공이 미쳤잖아요. 주인공이 미치광이라서 만약에 다른 주인공들처럼 세르반테스가 셰익스피어처럼 왕이나 왕자 이런 정말 멋지고 잘생기고 이런 주인공을 쓰고 사회 비판을 했다면 이 책은 나오지 못했을 책입니다.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의 사회를 부패를 이거를 좀 은근히 풍자하면서 밝히는데 주인공이 미치광이라서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돈키호테의 주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기사도에 빠져서 돈키호테가 하인 산초와 스페인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모험을 하는 이야기들이 주축이에요. 근데 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 만나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만나는 사람의 또 에피소드가 있고 중간중간 여러 극적인 에피소드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요. 돈키호테는 정말 이상주의예요. 완전 세상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그런 이상주의의 대표자가 바로 돈키호테고요. 산초는 물론 하인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옆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모든 현실주의예요.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야기하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아니 주인님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면서 돈키호테가 사고치는 것도 다 같이 옆에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산초입니다. 돈키호테의 배경이 되는 곳은 라만차 지역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건조하고 더운 곳입니다. 나무도 별로 없고 메마른 고원지대인데요. 요즘에는 그나마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 많이 짓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정말 촌스러운 시골 동네, 이 동네가 바로 라만차 지역입니다. 제가 풍차 사진을 찍었는데 이 풍차 사진 밑으로 옆으로 보시면요. 정말 모래먼지만 날리는 그런 황무지 지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마드리드 아래쪽 부분,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라만차 지역인데요. 저는 기차를 타고 마드리드에서 그라나다 쪽, 이 남쪽까지 내려갔는데 밖의 풍경이 모두 올리브 나무 그거밖에 없었어요. 황무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제가 정말 특이하다. 어떻게 나무들이 저렇게 줄지어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사방팔방 줄 맞춰서 이렇게 올리브를 심었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내가 집에서 올리브 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나라에서 먼저 해주는 게 있어요.
네, 로마 시대부터 관계수로 유명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 유적에서 이 수로로 만든 길들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나무를 지는 올리브 나무를 키운다고 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땅 밑으로 관계수로를 해줍니다. 마치 스프링클러 같은데요. 시간이 맞추면 물이 이렇게 나와서 나무가 저절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는 잔뜩 심었지만 물도 제때 주고 해서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올리브가 엄청 잘 자랄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올리브 누가 땁니까? 이 올리브는 주로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주로 많이 이 일을 합니다. 수확철이 되면 정말 신기한데요. 우산 뒤집은 것 같은 그렇게 깔대 모양의 이렇게 한 나무마다 이렇게 쳐놓고 올리브를 막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올리브가 떨어진 밑에서 한 번에 이렇게 받는 식으로 돼 있고요. 스페인은 유럽에서 생산되는 올리브의 3분의 1, 전 세계 생산량의 45% 정말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 생산량은 스페인이 1위입니다. 근데 아니 이 올리브 오일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비량 1위는 바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올리브를 정말 많이 다양하게 해서 오일로 만들어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하는데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먹냐? 무침이나 샐러드에 이렇게 부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잘라서 넣기도 합니다. 올리브 기름 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는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압착해서 짜낸 기름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올리브 오일은요, 유리병에 담가요. 우리나라 참기름, 들기름도 어디다 담습니까? 네, 병에다 담죠. 올리브 기름도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서 실온에 보관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돈키호테가 왜 근대 문학으로서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인간에 대한 관심과 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전에는 인간을 그린 것이 아닌가요? 인간을 그렸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영웅 이야기죠. 그냥 평범한 인간은 아닙니다. 슈퍼 파워를 가진 그런 인간이었죠. 그리고 게다가 자기가 뭔가 스스로 운명을 내가 해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신의 손나기에 또 신의 운명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결정된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인간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중세입니다. 중세에는 하느님 이야기가 나왔죠. 종교적인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였죠. 그런데 세르반테스는 우리 주변에 정말 평범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요? 네, 옆집 아저씨 같이 그렇게 네, 욕심도 있고 또 욕망도 있고 본성도 있고 네,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게 한 점 이게 놀랍죠. 뭐 지금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 이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 정말 옆집 아저씨 같은 이런 현실의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놀랍죠. 두 번째는 현실 세상에 대한 비판과 풍자입니다. 아니, 현실에 대한 잘못된 것을 여기서 살짝 비틀어서 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끌려가는 노예들이 내가 어떻게 잡혀와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속물적으로 돈밖에 모르고 이 계산밖에 모르는 이 귀족들의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군인이나 학자 이런 사람들 모든 사회 문제를 돈키호테의 입을 통해서 세르반테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멀쩡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엉뚱맞은 짓도 합니다. 아니 왜? 아니 그러면 멀쩡하게 계속 비판하면 끌려가니까 미치광이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들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아니 이전의 소설은 그럼 사실적으로 안 하나요? 네, 너무나 장식어고 미사어고 막 길고 장황하고 나열하고 해서 아니 그냥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거를 10마디 20마디로 이렇게 전개하고 묘사합니다.
사건은 엄청 느리게 전개되고 설명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은 사건 중심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사실적인 단어들을 써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의 독자가 아니 교수님 제가 읽어봤더니 너무 길어요. 너무 장황해요. 아니 그 옛날엔 더 길었어.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장황하다고 느끼겠지만 보통 한 문장이 10줄에서 20줄씩 됩니다. 그래도 매우 위트가 넘치고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현실의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현실의 사람들이 나오는 게다가 현실의 그런 느낌대로 단어를 그대로 써서 보여준 이 책은 정말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소설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인데요. 아까 현실의 사람처럼 입체감 있게 이렇게 조명했다고 하는데 그 특징이 정말 놀랐습니다. 돈키호테에는 자그마치 669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세봤는지 정말 대단한데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아니 이렇게 책에 많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인물들이 너무 뻔하지 않게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입체감 있게 그려진다는 것은 개연성 있게 이 사람이 어떤 행동하고 어떤 것들을 했을 때도 이해가 되는 그렇게 그렸다는 거죠. 개성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개연성 있게 그려졌다는 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왔나요? 네, 뻔하죠. 반전이 없습니다. 뻔한 인물들은 앞에서도 악인, 끝까지 악인.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장하는 인물도 있고 독특하게 변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네, 단순한 인물들을 우리는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입체감 있는 인물과 이렇게 비교되는 인물이 평면적 인물입니다. 이전의 소설에서는 서민 여자 이러면 싸움자라고 억세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활하고 나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예를 들어 산초 같은 인물인데요. 아니 산초는 하인이니까 그러면 정말 교활하고 어리석고 이런 인물이냐? 아니요. 돈키호테와 산초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산초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정말 현실감 있는 속담으로 돈키호테가 하는 것들을 상황을 정말 속담을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돈키호테 2편에서는 산초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영주가 됩니다. 근데 이곳을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이렇게 완벽한 나라로 다스립니다. 귀족이든 농부든 하인이든 이 신분에 관계없이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죠. 세르반테스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고 감옥에서 이 책을 썼는데 정말 재미있고 위트가 넘치고 유머가 넘친다? 사람들을 이렇게 웃게 만드는 책을 썼는데요. 이 돈키호테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시선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는 돈키호테에 대한 또 다른 감동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 돈키호테 50이 넘은 노인이에요. 세르반테스도 57세였지만 굉장히 노인이에요. 근데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세상을 나가냐면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에 나쁜 그런 마법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없애서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집을 나가는 노인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제가 지금 저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아니, 저보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너 집을 나가라고 하면 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는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들 편에 서겠다고 집을 나간 겁니다.
물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돈키호테는 매 에피소드에서 정말 두드려 많이 맞습니다. 정말 많이 다치고 손가락질 받고 욕이나 얻어먹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원래는 정말 이렇게 고난을 막 진짜 험난한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라면 이 현실 앞에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 모습이 저는 돈키호테에서 정말 제가 감동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르반테스 노예로 잡혀갔었죠. 전쟁에 나갔죠. 감옥도 들락날락했죠. 힘든 시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끝까지 공부하고 이 감옥에서 책을 써서 냈습니다. 진짜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 한번 못했어도 감옥에서 책을 써내는 용기가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세상 고생에는 정말 이골이 난 작가예요. 근데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돈키호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등장하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맞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층민 많이 나오고요. 노예나 거리의 여자 이렇게 우리가 좀 보기에는 좀 약간 계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돈키호테의 시선은 정말 너무 따뜻합니다. 그들 모두가 마법에 걸려서 정말 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마법과 싸우겠다 라고 나갑니다. 거리의 여자나 노비도 공주로 부르고 위안을 주는 이 돈키호테의 행동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돈키호테에는 기법적인 면에서도 정말 놀라운 현대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화자가 개입을 합니다. 아니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에요? 네, 여러 명이 나옵니다. 돈키호테의 스토리를 말하는 화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 다른 화자도 끼어들고 이어나가는 전개,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 소설 속의 소설 기법, 이걸 액자 소설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작가는 이거를 이야기 전환 방식으로 막 씁니다. 갑자기 과거로 회상하는 씬에서 그 안에 또 소설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게다가 작가가 갑자기 화자가 나는 이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다. 나는 이 책은 아랍인 작가가 쓴 책을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놀랍죠. 그리고 요즘 현대적인 기법으로 놀라운 메타픽션 기법인데요. 이건 주인공이 자기가 만들어진 허구세계의 주인공, 인물인 것을 인지하는 형태입니다. 아니 여기 만들어진 주인공이 자기가 여기가 현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세계야 라고 깨우치는 이런 깨달음, 이건 정말 매우 현대적인 기법인데요. 이미 돈키호테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세상에 없던 책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상대로 일종의 게임 같은 유희를 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갑자기 이 시기에 이런 분이 나와서 이런 현대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평론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인데요. 역사, 문학, 철학 이쪽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키호테 이후에 쓰인 소설은 돈키호테를 다시 쓴 것이나 아니면 그 일부를 쓴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돈키호테에 이미 나올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기법들과 형식,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식을 알아봤으니까 주제도 알아볼게요. 얼핏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는 주제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것.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돈키호테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 감상해 보실게요. 불가능한 것을 얻으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야 된다. 늦었다는 이유로 정말 하고 싶은 거 포기할 때 진짜 미친 짓이다. 이제 돈키호테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이고 사회로 나갈 텐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돈키호테가 대신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거 이제 막 시도해보고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르반테스는 본인이 직접 힘든 일을 다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돈키호테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인공 돈키호테 역시 자신이 정말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를 당하면서도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키호테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신의 신념을 펼친 인물입니다. 세르반테스 역시 부패한 스페인 현실에서 억울하게 당하기만 한 이름 없는 작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을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맨 오브 라만차 뮤지컬에서 돈키호테가 부르는 노래 임파서블 드림에서 이 노래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은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라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주어진 길을 갈 뿐 그대 모두 라만차의 기사. 저는 돈키호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당시 돈키호테를 읽은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네, 돈키호테는 또 멀쩡하게 현실의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다가 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돌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었다, 울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기사도를 실현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장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매번 두드려 다치고 맞기만 하는데요. 이 돈키호테를 읽은 당시의 독자들은요, 매우 통쾌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와 성직자 또 귀족 계급 이런 사람들의 부패, 억압 이런 걸 비판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정화와 배설을 뜻하는 그리스어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비극의 정의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정화라는 이런 종교적 의미도 있고요. 몸 안에 불순물 이런 것들을 배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막 웃었다면 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근대 문학이 바로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요. 두 작가의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볼까요? 같은 시대에 살았고 한나라씨 죽었으니까 작품 세계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셰익스피어는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극장주예요. 당시 영국의 서더크 지역에 글로브 지어러라는 극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12% 주주입니다. 게다가 죽을 때는 이 셰익스피어가 살던 그 지역에 두 번째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문서에 나와 있었어요. 나름 성공하고 잘 나갔던 셰익스피어. 그런데 이분은 비극을 썼습니다. 반면 우리가 세르반테스를 살펴봤지만 진짜 전쟁 나가서 불구되고 먹고 살기 어렵고 노예로도 생활했습니다. 책도 썼는데 네, 잘 팔렸지만 돈은 땡전 한 푼 없었어요. 나라에서 후원해주기는커녕 감옥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희극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두 작가의 공통점 있습니다. 둘 다 이 근대 문학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인데요. 둘 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신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인간에 관심을 가졌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아니 사람들 현실의 사람들 나오긴 나왔는데 달라요. 네, 그렇죠.
셰익스피어 인물들은 왕이나 귀족 출신,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4대 비극 보시면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드 다 누굽니까? 네, 왕자에다 왕에다 이런 장군에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연극적인 제약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물은 매우 적게 나옵니다. 반면에 세르반테스 주인공들은 정말 평범한 일상 대중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669명. 도둑도 있고, 네, 끌려가는 노예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주제적인 면에서 셰익스피어 극은 바로 인간의 성격적 이 본성, 특성 이걸 분석하고 이것 때문에 발생한 비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질투, 욕망, 사랑, 명예 이런 거 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는 거고 이것 때문에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극은 도대체 뭡니까? 네, 바로 신들의 운명의 수레바퀴로 인해서 인간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점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에 갇힌 그런 인간의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세르반테스의 소설은 스페인의 정치, 종교,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꿈을 포기하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살아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품 배경 당연히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인물들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극 주인공들이 왕이나 귀족이면 어디 살아요? 바로 왕궁에 살죠. 아니면 귀족의 집. 그러면 세르반테스 소설의 그런 배경은 뭡니까? 네, 주로 길이나 산이나 네, 길 가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누구 어떻게 하다가 들리게 되는 성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돈키호테에 집 없어요? 있어요. 집은 근데 정말 초반에 찔끔 나오고 나중에 잠깐 돌아왔다 있을 때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활동 무대가 스페인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에 나오는 배경을 합치면 스페인의 3분의 1이나 해당됩니다. 네, 돈키호테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17세기에는 너무 유머러스하면 코믹하면 이것만 부각이 되어서 가볍게 평가됐습니다. 근데 19세기 독일 낭만주의에서는 아니다. 돈키호테는 현실에서 이 어려운 현실에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로 읽었고요. 그리고 돈키호테가 미친 이유 그냥 미친 거 아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라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런 현실적인 환경을 바로 비이성적이라 생각해서 제정신인 주인공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비평했습니다. 저는 여러 비평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투르게네프가 바로 돈키호테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돈키호테형 인간과 그 다음에 햄릿형 인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에는 차고 넘치는 사람은 햄릿형 인간이다. 누군가 이제는 행동하려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돈키호테가 필요하다. 인류 역사 발전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민중을 이끌어갈 사람은 돈키호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돈키호테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바로 풍차와 싸우는 장면인데요. 당시 스페인은 유럽 최대 밀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풍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차를 보면 정말 좀 낭만적으로 보여요. 예뻐요. 네, 뭔가 여기서 로맨틱한 기운이 막 생성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풍차는 사람들의 삶을 고단한 노동으로 힘들게 하는 괴물이 아니었을까요? 돈키호테는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네, 고생고생해서 농사지면 세금으로 다 뺏기고 이 굶주림에 힘들어했던 당시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풍차는 괴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스템에 반기를 든 인물이 돈키호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현대로 얘기하면 풍차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에 나오는 끝없이 돌아가는 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그런 것을 연상시키고요. 그 속에 매여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연상시킵니다. 돈키호테는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여행과 인문학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지나고 나니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행과 인문학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면 이 수업은 대성공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면 네, 역시 대성공입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강의에서도 네,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